정부가 한일 간 최대 현안인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 최종안으로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전범기업 대신 우리 정부 산하 재단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피해자 측은 굴욕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족 측 연결해서 입장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최대 1년까지 확대하기로 하는 등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합니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주 69시간과 주 64시간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등 유연한 근무 방식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개월 만에 4%대로 둔화했습니다. 석유류와 축산물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물가 둔화 흐름이 더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국내 유명 제과업체인 혜태제과가 상장 전후 시기에 매출을 수십억 원 이상 허위로 부풀려 세무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허위 계산서는 도매상들이 떠안게 되면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뉴스앤 이슈 2부 시작합니다. 정부가 한일 간 최대 현안인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전범기업 대신 우리 정부 산하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일부 피해자 측의 반발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수연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네, 정부가 발표한 해법 내용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늘 오전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최종 해법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이미 알려진 대로 제3자 변제 방식입니다. 정부 산하 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재원을 마련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3건의 원고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다른 소송들도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 같은 방식으로 판결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제3자 변제로 확정되면서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 피고 기업들의 기금 참여는 담보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향후 일본 기업들의 자발적 기여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박진 장관은 일본 정부도 자국 기업의 자발적 기여에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일본 기업의 자발적 호응을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판결금이 아닌 미래기금 형식으로 일본 기업의 참여를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이 시점에서 해법을 확정한 건 판결금이 걸린 법적 문제라는 현실적인 한계와 또 피해자들이 고령인 점, 그리고 장기간 경색된 한일 관계를 고려해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피해자 측 반응은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정부의 문제 해결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유족도 일부 있습니다만 일부 피해자 측은 전범 기업이 아닌 제3자가 주는 기금은 받지 않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송 대리인단과 또 지원단체가 오늘 정부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계속 요구해왔던 전범기업 배상이 반영되지 않은 데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사과 메시지와 관련해서 역사 반성이 담긴 과거 담화를 계승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배상 문제는 해결됐다는 입장인데요. 이 같은 선상에서 과거사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우리 정부 발표에 호응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 역시 피해자 단체와 유족들이 수용할지는 미지수여서 정부 해법안이 발표된 이후에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역사인식에 관련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사토 마사히사 자민당 의원의 한일 관계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이런 정부 입장을 앞으로도 적절하게 표현하고 발신해 가는 게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담은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등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걸로 풀이됩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정부가 오늘 오전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제3자 배상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유족 측은 배상 계획에 일제 전범 기업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번 정부 발표안에선 빠졌습니다. 유족 측 연결해서 이번 정부 발표안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윤경남 선생님 연결돼 있습니다. 선생님 나와 계시죠?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윤경남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일단 네. 가족분 중에 어떤 분이 강제동원 피해자였는지 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고요. 저희 아버지입니다. 네. 그 외교부가 조금 전에 강제징용 배상안 발표했는데 혹시 다른 유족분들과 함께 계셨을까요? 그 발표를 지금 못 들었어요. 저희들 지금 그 연합회 하느라고. 예, 선생님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연합회 하느라고 그 발표를 지금 못 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전에 들으신 게 있으실까요? 대의변제 한다는 말 오늘 무슨 외교부에서 발표한다는 말은 들었는데요. 예. 그 확실한 내용은 제가 못 들었어요. 예, 일단 외교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요. 네. 우리나라 행안부 산하에 있는 재단에 우리 기업들이 출연을 해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전범 기업은 여기에 참여할지 말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전해지는 안에 따르면 일본의 전범 기업, 피고 기업들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확실한 것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생각하는 견해로서는 반드시 참여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꽤 오랜 시간 법적 다툼을 해왔습니다. 20여 년에 이르는 법적 다툼 끝에 일제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배상 확정 판결을 이전에 받아낸 바가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 정부 안이 유족분들께는 좀 의미가 남다를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귀가 좀 어둡기 때문에. 네, 피해자분들이 90년대 일본 제철 소송부터 20여 년에 이르는 법적 다툼을 벌여오셨잖아요. 네네. 예, 일제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배상 확정 판결을 받아냈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설명해드린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은 지금 오늘 총연합회에서요, 대의변제를 정부 측에서 지금 하겠다는 그런 뜻은 받아들이기는 아직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예. 저희들 특별법을 개정한 이후에 그 문제를 논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정부 발표안 중에 하나 더 여쭤보면요. 네. 일본 정부 입장이 정확히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98년에 있었던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정신을 계승한다. 이 정도로 일본 정부가 사과 의지를 표명하는 게 지금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과 표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김대중 오부치 그 담화를 계승하는 것도 일종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그리고 일본 전범 기업들이 배상에 참여하는 대신에 청년들을 위한 미래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도 있었거든요. 누가요? 일본 전범 기업들이 배상에 참여를 하는 대신에 네. 예, 청년들을 위한 미래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이 네. 있었어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안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직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예. 오늘 정부의 발표가 있기까지 선생님께서 이렇게 정부의 설명을 들으신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로서는 아버지가 일본군 해군 군무원으로 기류야에서 행방불명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일본 정부 우생성 원어국 원무과장으로부터 당신의 아버지는 행방불명, 즉 사망이 됐고 미불 임금과 함께 일본 돈으로 정리하여 1415엔을 공탁하여 보낸 통보문을 받은 지가 23해가 됐어요. 지금. 예.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한일 청구권 협정은 다 끝났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주장한 한일 청구권 협정 기록인 일본 전 주미대사 야나이 순지 조약국장은 일본 참의원의회에서 한일 청구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은 청결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고 일본 최고재판소에도 같은 판결이 나왔는데도 지금 이토록 저희들 괴롭히고 있다는 것에 저희들 격분하고 있는 거죠. 네. 선생님, 오랜 시간이 또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정부 측의 설득 과정은 충분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현 정부로서는 더 시간 끌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사실상 그 문제가 현금화로 바꾸어지거나 이런 공탁금 문제를 지금 일본의 국립은행에 지대해 있는 수전의 공탁금, 미수금 이런 걸 모두 합의되어 있는 이 문제는 하루속히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거기에서 머무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오늘 정부 발표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 피해자분들과 좀 논의하는 과정이 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정부의 마지막으로 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어찌되든 저희들 이제는 80이 다 넘어가는 사람이고 이제는 걸음걸이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정부, 일본 정부가 정말 손잡고 함께하는 그 우방국으로서 이제는 뭔가 달라진다는 그러한 뜻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보이고 있는데 저희들도 동조를 하면서도 문제 특점을 풀어가는 데는 상당히 진지한 논의가 더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제징용 소송의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을 맡은 임재성 변호사는 YTN 인터뷰에서 이번 협상안을 우리 정부의 완패라고 평가했습니다. 외교적인 실패를 감추기 위한 분식이라고 비판하면서 오랜 시간 싸워온 피해자를 언급하면서는 애써 눈물을 참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외교적인 실패를 감추기 위한 분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얼굴에 이제 분을 바른다를 분식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럼 당신들이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마 일본이 강제동원의 기억자도 안 들어간 거라면 우리가 돈을 좀 낼 수 있다. 제가 전 정부, 현 정부 모두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안입니다. 거짓말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완패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겸허하게 인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뭔가 얻어냈다, 뭐 추후의 가능성이 있다와 같은 방식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들이 일본에서부터 오랜 시간 소송을 해왔습니다. 한국 정부, 일본 정부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30년 가까이 소송을 해왔는데 결국 그 소송이 이렇게 끝나간다는 것이 안타깝고요.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으로 제3자 변제 방식을 추진하는 데 대해 한미일 안보협력과 미래세대의 교류 열망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해법이라면서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은 오늘 비대위 회의를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를 받았다면서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의 상태를 이어나가는 게 국익에 부합하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은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짓밟는 2차 가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 안은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니라 우리 기업이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하고 일본 사과도 기존 담화를 반복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라면서 이는 대법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은 누구도 이해 못할 또 하나의 외교 참사이자 역사에 대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정미 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누가 국가 자존심을 다 내팽개치고 돈 몇 푼 받아오라고 시키기라도 했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배상 책임은 없다는 일본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는 꼴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어기면서 서두르는 정부 해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포함한 근로시간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합니다. 근로시간 관리 단위가 현행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로 다양화되고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도 의무화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바뀌는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현행 근로시간 주 52시간제는 지난 2018년 도입됐는데 정부는 이 제도가 날로 다양화하고 고도화하는 산업 현장의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또 주 단위 상한 규제에 집중된 제도 운영 탓에 근로자의 보편적인 건강권과 휴식권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고 보고 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브리핑 내용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제도 개편의 지향점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인 보장입니다. 70년간 유지되어 온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법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요. 현행 주 단위 연장 근로가 노사비를 거쳐 월이나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됩니다. 현행 주 50시간 제도 하에서의 연장 근로 총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집중 근로가 필요할 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제도 개편으로 출퇴근 사이 11시간 휴식 의무를 지킬 경우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현행 산업재해 관련 고시에서는 주 최대 64시간 근로를 과로 인정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사업장은 노사비를 거쳐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주 69시간과 주 64시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 근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 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설계했습니다. 분기의 경우 90%인 140시간, 반기는 80%인 250시간, 연은 70%인 440시간만 연장 근로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또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저축한 연장 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 휴가에 더해서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근무 방식도 유연해집니다. 시차 출퇴근이나 주 4일제 확대 등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근로제 정산 기간은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납니다. 연구개발 업무 분야의 경우엔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6, 7월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이번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어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순입니다. 양대 노총은 고용노동부의 이번 개편안이 노동자의 건강권을 사실상 포기한 장시간 노동 회귀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이번 개편안이 5일 연속 아침 9시에 출근해 자정까지 일을 시켜도 합법이 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라면서 여기에 노동자의 건강은 없고 오직 사업주의 이익만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 유정엽 정책본부장도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원칙마저 정부가 포기한 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포기한 걸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개편해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안에 대해 낡은 법 제도를 개선하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고 환영했습니다. 경총은 정부 개정안에는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노사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경제의 발목을 잡아온 법 제도를 개선하는 걸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10개월 만에 4%대로 둔화했습니다. 정부는 불안 요인이 있지만 앞으로 둔화 흐름이 더 뚜렷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영원 기자. 네, 통계청입니다. 네, 그러면 물가 고공행진이 지난달에 주춤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통계청이 지난달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물가 지수는 110.38로 1년 전보다 4.8% 올랐습니다.
1월에 5.2%였던 것과 비교하면 0.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오름세가 4%대로 떨어진 건 지난해 4월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물가 상승세는 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둔화하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상승률이 4%대로 떨어진 건 석유류와 축산물 가격 하락 영향이 컸습니다. 석유류는 1년 전보다 1.1% 내렸는데 이렇게 가격이 내린 건 2년 만입니다. 축산물도 2.0% 내려 3년 5개월 만에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둔화한 가운데 공공요금 인상 여파로 전기, 가스, 수도는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28.4%나 오르면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일부 품목이 올랐지만 전반적인 물가 흐름은 둔화했다는 건데 앞으로는 좀 어떻습니까? 통계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중국 경제활동 재개로 원자재 가격 상승 움직임이 보여 불확실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부문별로 불안 요인이 남아있다면서도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다면 앞으로 물가 둔화 흐름이 더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물가 안정을 위해 관련 업계의 가격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통계청에서 YTN 이영훈입니다. 물가가 안정될 수 있게 동참해달라는 정부 압박에 식품 업체들이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겐 반가운 소식이지만 인위적으로 가격을 누르는 게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윤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가격이 또 오르는 제품이 있습니다. 롯데 칠성음료는 아이시스 출고가를 15%가량 올렸고 제주도 개발공사도 제주 삼다수 가격을 평균 9.8% 인상했습니다. 남편들 월급 타오는 거에 그거에 맞춰서 살려니까는 물가는 비싸고 월급은 안 오르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싼 거 저렴한 거를 저희가 고르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사 먹는 아이스크림 가격도 오릅니다. 빙그레의 메로나와 비비빅, 혜태의 누가바, 쌍쌍바, 바밤바 등은 기존 1,300원에서 1,500원이 됐고 롯데제과의 월드콘과 설레임, 찰떡 아이스 등은 2,200원으로 10%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꺾이지 않는 물가에 정부는 식품업체의 물가 안정 동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CJ-제일제당과 오뚜기 등 식품업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 가격 인상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간담회 3일 만에 CJ-제일제당은 고추장과 쇠고기 다시다 등 일부 조미료 편의점 출고가 인상 계획을 돌연 철회했습니다. CJ-제일제당은 원가와 비용 부담은 여전하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제품 가격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풀무원도 앞서 생수 가격 인상 계획을 잠정 보류했고 다음 달 주세가 오르면서 출고가 조정이 불가피했던 주류 업체들도 정부의 원가 실태조사 착수 이후 당분간 가격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결국 정부 압박이 통한 셈인데 일시적으로 가격을 억눌러 물가가 안정돼 보이는 착시 효과가 나타날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더 큰 충격을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 고통을 시기를 두고 분산하면서 인상을 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한꺼번에 눌러놓게 되면 스프링이 튀어오르듯이 나중에 가격이 더 높은 인상률로 올라가게 돼서 더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당장 인상된 생산 비용을 제품에 반영하지 못해 손실을 떠안게 되는 식품업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고액의 성과급을 받아서 비판을 받았던 보험사들이 대출 금리를 일부 인하했습니다. KB손해보험의 지난 1월 기준 신용대출 무증빙형 평균 금리는 한 달 전보다 1.25%포인트 하락한 11.86%로 집계됐습니다. 흥국화재 역시 12.45%에서 11.61%로 하락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분할 상환 방식 평균 금리도 NH농협 손해보험이 지난 1월 6.17%로 한 달 전보다 0.07%포인트 내렸습니다. 이는 최근 들어 자금시장 상황이 나아졌고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성과급 지급 체계와 사회공헌 적정성 여부를 들여다보는 등 압박을 이어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더 높게 올리고 더 오래 고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데일리 총재는 현지 시각 5일 연설을 통해 연준의 긴축 정책으로 경제가 둔화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지금과 같이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는 여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자들과 통화에서 기준금리를 5%에서 5.5% 사이 어디쯤까지 올리는 걸 지지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이번 달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태라고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라가르드 총재는 현지 시각 5일 스페인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지만 지금 수준보다는 높아질 거라고 관측했습니다. 크라운 혜태그룹 계열사이자 국내 유명 제과업체인 혜태제과가 영업 매출을 수십억 원 이상 부풀린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매출을 부풀린 허위 계산서로 인해 도매상들은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세금을 떠안게 됐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혜태제과로부터 과자를 납품받아 마트에 공급하는 한 도매상이 지난달 받아든 과세 예고 통지서입니다. 지난 2017년 자료를 검토해보니 가공 매입, 그러니까 가짜 매입이 확인돼 세금을 매길 예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종합소득세 액수는 무려 2,800만 원. 이미 납부를 마친 부가세를 합치면 4천만 원이 넘는 세금이 돌연 6년 만에 부과됐습니다. 최근 혜태제과와 거래하는 도매상들은 이 같은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릅니다. 지난해 세무당국 조사에서 혜태제과가 가짜 매출 세금 계산서를 무더기로 끊어 도매상들에게 떠넘긴 것이 뒤늦게 드러난 탓입니다. YTN 취재 결과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은 지난 2016년부터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이뤄졌고 수십억 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국 40개에 달하는 직영 영업소가 지역을 가리지 않고 가짜 매출을 세무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세무당국이 확인한 건 5년 전인 2017년부터이지만 취재진이 도매상들 자료를 하나하나 살펴보니 2016년 발급량도 상당했습니다. 당시 혜태제과 측이 협의도 없이 가짜 매출을 잡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게 도매상들 설명입니다. 얘네들이 전화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매출이 잡혔으니 나중에 마이너스 생겨서 끊겠다 이렇게 연락을 받은 거죠. 1억 2천만 원을 바가락을 해놓고 이제 마이너스 생겨서는 1억밖에 안 보내줬으니까. 당시 영업소당 3억 원이 넘는 가짜 매출이 잡혔다는 진술까지 나왔는데 쏟아지는 도매상들의 항의에 영업소들도 난감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돼가지고 지금 오늘 전화 엄청 받나 보더라고요. 나도 혜태제가 다니고 이런 경우도 처음이다. 거의 영업소에서 3억씩 이렇게 가판을 잡고 그랬었는데. 혜태제과는 매출 부풀리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본사 개입은 없었고 일부 영업 조직이 과욕을 부린 탓이라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매출 계산서의 교차 확인 같은 철저한 영업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또 관리 책임을 물어 영업부문 임원을 인사 조치했다며 도매상들의 피해 금액이 확정되면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매출 부풀리기가 사실로 드러나자 혜태제과 측은 영업조직의 과욕 때문이라고 책임을 넘겼습니다. 매출을 뻥튀기 해놓고 정상적인 회계로 맞추기 위해 본사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한 전산 자료를 취재진이 확보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YTN이 확보한 혜태제과 내부 전산 자료입니다. 과자를 도매상이나 마트에 공급하는 영업소 11곳의 매출이 일부 정리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상한 대목이 등장합니다. 전산 매출과 세금 계산서 실발행을 나눠서 구분하고 둘 사이 차이도 정리해놨습니다. 2017년 7월부터 정리된 이 파일은 혜태제과가 그 이전에 있었던 매출 부풀리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위 계산서 발급으로 부풀려진 매출 대부분을 2019년까지 실제 회계와 맞추는 작업을 기록해둔 겁니다. 앞서 혜태제과는 취재진에게 매출 부풀리기 과정에서 본사 동원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일부 영업 조직원의 과욕이 빚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부 자료에서뿐만 아니라 영업 직원들의 진술에서도
본사의 조직적인 개입 정황은 뚜렷합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그걸 알아서 하냐고. 그래서 이렇게 매출을 잡으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진행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혜태제과는 왜 몇 년 동안 매출을 줄여가면서까지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매출을 부풀렸을까? 비슷한 시기 혜태제과에는 굵직한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2016년 4월에 혜태제과가, 2017년 3월엔 지주사인 크라운혜태홀딩스가 코스피에 상장한 겁니다. 매출 부풀리기는 상장 전후로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상장 직후 주가 관리를 위한 목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시 상장 주관사나 그리고 해당 회사 모두 어떤 주가 부양이라든가 주가를 관리할 그런 유인이 충분히 있었을 테고요. 그와 같은 한 수단으로서 이와 같은 가공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매출을 부풀리는 건 상장 회사로서 큰 잘못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매출액을 과대계상을 했을 테니까는 결국 이제 회사의 주주라던가 은행 같은 이해관계자들한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니까는 이제 그들이 잘못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혜태제과는 매출계산서 과다 발급은 지주사 상장 이유라며 상장과 어떠한 연관성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세무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본사에선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상장 후는 물론 상장 전에도 매출계산서 과다 발급이 이뤄진 만큼 해명 자체를 납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추징세금을 맞은 도매상들은 금융감독원 민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우리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결안 발표에 대해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003년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의 핵심 인물인 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 지사장이 우리 정부의 범죄인 인도 청구 17년 만에 미국에서 체포됐습니다. 법무부는 현지 시각 지난 2일 미국 당국과의 긴밀한 공조 끝에 이 전 지사장을 미국 뉴저지주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측과 협조해 범죄인 인도 재판을 거쳐 이 전 지사장을 신속하게 송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카카오의 SM 지분 확보가 무산된 가운데 하이브가 SM에 카카오와의 사업협력 해제 등 후속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하이브는 오늘 오전 SM에 서한을 보내 지난주 법원이 결정한 가처분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오는 9일까지 이행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요구에는 신주와 전환사채 인수를 포함한 투자 계약과 카카오와 체결한 사업협력 계약의 즉시 해지, 카카오 측 지명이사 후보에 대한 이사회 추천 철회 등이 담겼습니다. 신축 아파트를 사서 입주하기 전에 들뜬 마음에 문을 열어봤더니 바닥이 온통 물바다였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보상 문제 때문에 한 달 넘게 입주가 미뤄지고 있는데 시행사는 돈을 줄 테니 알아서 고치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보는 Y 양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방을 가득 채운 물이 복도까지 흘러넘칩니다. 벽지는 물에 흠뻑 젖었고 주방 식탁에도 물이 잔뜩 고였습니다. 주방 다 난리 났네. 지난 1월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찾아갔던 김모 씨 부부는 문을 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천장과 벽에서 떨어진 물로 온 바닥이 꽉 찬 상태였던 겁니다. 현관 쪽 확인하고 딱 여기 들어오는 순간 이 복도 쪽부터 물이 있으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무 말 못했어요. 진짜 아무 말도 안 나오고. 입주는 당연히 미뤄졌고 김 씨 부부는 숙박업소를 전전하다 지금은 부모님 댁에 살고 있습니다. 이 방은 물에 흠뻑 젖었던 천장과 벽지를 모두 뜯어낸 상태로 한 달 넘게 방치돼 있습니다. 아파트 공사를 담당한 시공사는 윗집 정수기와 음식물 분쇄기 문제라며 직접 위층과 협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입주 전에 생긴 하자라 시공사가 원상 복구를 해줘야 하는데도 문제 해결을 떠넘기려 한 겁니다. 아파트 사업을 총괄한 시행사가 이 소식에 깜짝 놀라 직접 대화에 나섰습니다. 시행사에서 내민 합의서에는 시공비 2,140만 원과 보상금, 생활비 등을 더해 4천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씨 부부는 누수 재발이나 곰팡이 발생 등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AS 약속이 없고 내용도 기존 합의와 다르다며 거부했습니다. 아트월 부분, 가스 쿡탑 이런 것들은 저희 생각과는 별개로 임의로 재사용한다고 해서 견적서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김 씨 부부는 당연히 시행사에서 책임져야 하는 복구 공사를 왜 입주자에게 떠넘기냐며 항의했지만 시행사 관계자는 최종 제안이며 더는 대화할 생각이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전문가에게 이 상황을 문의하자 합의서에 절대 사인하면 안 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전부 시공업체가 하도록 하세요. 절대 돈 받아서 시공하면 안 돼요. 자기가 본인이 시공했으면 그다음에 본인 책임이에요, 전부. YTN 취재가 시작되자 시행사는 직접 시공하는 조건으로 다시 합의할 것이라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과도한 요구를 계속해와서 협상이 깨졌던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던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개인의 진료 기록이나 건강검진 내역을 조금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병원 진료와 건강관리의 효율성을 더하는 장점이 있지만 민감한 진료 기록에 대한 보완이 제대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보도에 김평정 기자입니다. 금융 분야에서 이미 시행 중인 마이데이터는 여러 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한 곳으로 모아 활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마이데이터 사업이 의료 분야에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헬스 분야의 가장 중요한 점은 데이터의 원활한 유통과 활용으로 규제를 업그레이드하여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런 마이데이터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으면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전송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제3자 전송 요구권입니다. 제3자 전송 요구권이 법제화되면 당사자의 동의하에 여러 병의원의 진료 기록이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모이고 이를 다른 병원이나 헬스케어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진료받을 때 다른 병원에서 진단받은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건강관리 앱이나 제품을 맞춤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우려도 남아 있습니다. 의료 정보가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인데다 다루는 범위도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제공 범위와 정보 유출을 예방할 보안 대책, 유출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규정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거나 고령자일 경우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동의받는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지 대상 정보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서 직접 동의를 받아야 하고 2, 3차 활용의 동의 범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보다 앞서 2016년부터 의료 데이터 공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홍콩은 환자 동의를 필수로 규정하면서 동의 방식을 무기한 동의와 1년만 동의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래서 본인의 철저한 어떤 동의를 기반으로 데이터가 전송되고 활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와 함께 의료진의 분석과 판단을 토대로 가공된 정보의 소유권은 환자뿐 아니라 의료기관도 가진다는 의견도 있어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이버 범죄와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기법과 기술을 연구하는 사이버 범죄 플랫폼 대응 특별 전담 조직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전담 조직은 다크웹과 가상화폐, 디도스 공격 대응을 사이버 수사의 3대 역점으로 정해 전문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하고 관련 기술을 연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찰청은 특히 마약과 불법 촬영물, 아동 성착취물 등이 거래되는 익명 인터넷 플랫폼인 다크웹 이용자가 우리나라에서만 지난해 17,000여 명으로 5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3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274명이 많고 2주 전보다 22명이 적습니다. 월요일 기준으로는 3주 연속 4,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4,280명, 해외 유입은 20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45명으로 15일 연속 1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사망자는 9명이 더 나와서 누적 사망자는 34,0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로타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무료로 시행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부터 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 예방접종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2개월에서 6개월 영아로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위탁병의원과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밤사이 강원도 삼척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전국적으로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크고 작은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쉽게 잦아들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삼척역 앞 50여 곳의 점포가 모여있는 번개시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단층 건물 내부에서 시작된 불길이 순식간에 인근 점포로 옮겨 붙었습니다. 불은 1시간 10분여 만에 진화됐지만 점포 13곳이 피해를 받고 이 가운데 3곳은 완전히 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방화와 실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에는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에 있는 고물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컨테이너와 집기류 등을 태우고 1시간 4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아파트 창문 밖으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검은 연기도 연신 뿜어져 나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포항시 북구 창포동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 29명이 유독가스를 피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곳곳에서 산불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0시쯤에는 경북 성주군 성남면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0.2헥타르를 태웠고 어제 저녁 7시쯤에는 충남 서산시 운산면 야산에서도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진화됐습니다. 최근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하루 평균 10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서 산림청은 산불 재난 국가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에는 경북 청송군 파천면 야산에 불이 나 2시간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진화 헬기 11대와 진화대원 200여 명을 투입해 낮 12시 반쯤 주불 진화를 마쳤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산림 3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산림당국은 밭에서 농업 부산물을 태우다가 산으로 불이 번졌고 피의자를 현장에서 붙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10분쯤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의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시흥 하늘휴게소 부근에서 판교 방면으로 달리던 통근버스에 불이 났습니다. 버스기사를 포함해 차에 타고 있던 11명 모두 스스로 대피했지만 창문을 깨고 나오는 과정에서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7개월째 전투가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최대 격전지 바흐무트의 전황이 우크라이나군에 갈수록 불리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퇴각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주요 거점인 바흐무트의 모습입니다. 버려진 주택과 공장 건물 등을 중심으로 시가전이 벌어지며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러시아군은 바흐무트 시내 우크라이나군을 3면으로 포위해 압박하고 있습니다. 영국 군 정보기관인 국방정보국은 바흐무트의 주요 교량 2개가 최근 폭파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는 다리를 폭파한 건 우크라이나 군이라면서 바흐무트 일부 지역에서 퇴각하기 위한 상황을 조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Тим самим захопити місто малою кров'ю, але вони вже стільки положили людей, що катастрофа для ЧВК «Вагнер» та російської армії, вона просто неминуча. 우크라이나는 최근 바흐무트 자체의 전략적 중요성은 크지 않다며 후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이미 바흐무트 함락에 대비해 겹겹의 방어선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최근 들어서는 전황이 갈수록 어려워진다며 바흐무트 사수 입장에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치열한 교전 속에 7만여 명이 살던 바흐무트는 4천여 명만 남을 정도로 폐허가 됐습니다. С продуктами тяжело, гуманитарку раз в месяц дают. Нету света, ни воды, ни газа, ничего нету. 사실상 껍데기만 남은 도시지만 러시아 입장에서 바흐무트 점령은 작년 7월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내 주요 도시를 차지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지난 4일 이 지역 군 지휘소를 시찰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현지 시간 5일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한다면 후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독일 총리는 미 CNN 인터뷰에서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한다면 중국을 제재할지 묻는 질문에 그것이 후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하지만 우리는 현재 이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만든 상황에 와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내며 우리는 매우 조심스럽게 이 부분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봄의 세 번째 절기 경칩입니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답게 봄 기운이 가득한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14.8도로 예년 기온은 6도나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16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들어 가장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 가볍게 산책 즐기시면서 봄을 만끽해 보셔도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기가 탁해 아쉬운데요. 현재 서울은 대기질 보통 수준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와 전북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져 있으니까요.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맑은 날씨 속에 산불도 비상입니다.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동해안에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인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6도, 대구 20도, 강릉 21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은 5에서 10도가량 웃돌며 온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경기 남부와 충청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남은 한 주간 날씨는 더 따뜻해질 전망입니다. 낮 동안에는 이렇게 온화하더라도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쌀쌀합니다. 환절기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스카프나 여벌의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